친구들,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냈나요? 친구들과 즐거웠던 일을 생각하면서 따뜻한 오목단지 이야기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 호랑이와 곶감. 호랑이보다 더 맛있는, 아니 더 무서운 곶감 이야기 아니? 호랑이를 덜덜 떨게 만든 무서운 곶감 이야기를 해줄게. 옛날 옛적 깊은 산골짜기에 겨울이 찾아왔어. 눈은 펑펑, 바람은 쌩쌩. 아휴, 추워라. 이렇게 추우니 먹잇감이 하나도 없지. 호랑이는 뽀드득 뽀드득 눈을 밟으며 먹잇감을 찾아 헤맸어.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토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지. 이러다 정말 굶어 죽겠군. 사람들은 소나 닭 같은 먹이를 꽁꽁 가두어 놓고 기른다지. 그래, 마을로 한번 내려가 보자. 마침 산 아래 깜빡깜빡 희미한 불빛이 하나 보였어. 옳지, 저기가 좋겠다. 호랑이는 불빛을 따라 어슬렁어슬렁 산을 내려갔어. 그만 울어라, 응? 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우니? 호랑이가 불빛을 따라온 집안에서는 엄마가 우는 아이를 달래느라 삐질삐질 진땀을 빼고 있었어. 호랑이는 슬쩍 다가가 귀를 쫑긋 세웠지. 아이고, 참, 그 녀석. 목청 하나는 우렁차네. 너 계속 울면 구렁이가 잡으러 온다. 아이고 무서워. 호랑이는 고개를 갸웃갸웃했어. 그 녀석 조그만 게 겁도 없네. 아무래도 산중의 왕이신 이 호랑이님이라도 나타났다고 해야 그칠 모양이군. 그때 아이 엄마가 호랑이의 말을 듣기라도 한 것처럼 말했어. 어흥, 무서워라. 문 앞에 호랑이 왔다, 호랑이. 호랑이는 깜짝 놀랐지? 저 아주머니가 내 말을 들었나? 그런데 아이는 울음을 그치기는커녕 더 크게 우는 거야 글쎄. 요 녀석이 내가 누군지 알고 울음을 안 그쳐? 내가 산속에서 가장 무서운 호랑이님인데 이 어르신의 무시무시한 어흥소리라도 들려줄까? 그때였어. 아가, 그래 알았다. 여기 곶감이다. 옛다 곶감. 그러자 거짓말처럼 아이가 울음을 뚝 그치더라 이거야. 훌쩍훌쩍 하더니 금세 까르르 웃기까지 해. 호랑이는 깜짝 놀라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어. 곶감? 대체 그게 뭔데? 그게 그렇게 무서운가? 이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정말 있단 말이야? 호랑이는 방문이 열리는 걸 보고 서둘러 외양간으로 들어갔어. 어이쿠, 곶감님이 나오시나 보다. 얼른 숨자. 호랑이는 산만한 덩치로 부들부들 떨기까지 했단다. 그때 이 집으로 들어오는 검은 그림자가 있었어. 바로 소를 훔치러 온 소도둑이었지. 소도둑은 두리번 주변을 살피더니 살금살금 외양간으로 들어갔어.
이게 웬 떡이냐? 가난해 보이는 집에 집채만한 황소가 다 있고. 소두둑은 호랑이가 소인 줄 알았던 거야. 소두둑은 호랑이의 튼실한 엉덩이를 쓱쓱 쓸어보고는 덥석 등 위에 올라탔지. 어이쿠, 곶감님이 나를 잡으러 왔나 보다. 호랑이는 소두둑이 곶감인 줄 알았던 거야. 호랑이는 깜짝 놀라 허둥지둥 외양간을 나왔어. 그러고는 훌쩍 담을 넘었지. 호랑이는 곶감을 등에서 떨어뜨리려고 산으로 냅다 달렸어. 아니, 이놈의 소가 어디까지 달리는 거야? 어쨌든 펄펄 기운은 좋군. 좋은 값에 팔 수 있겠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소도둑은 호랑이를 소라고 굳게 믿었지. 얼마나 달렸을까? 드디어 산 너머로 해가 고개를 내밀었어. 주변이 차츰 밝아지자 소도둑도 호랑이를 볼 수 있었지. 소등에 어째 줄무늬가 있네? 가만 보자. 아니, 이건 호랑이잖아. 소도둑은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 등에는 식은땀이 줄줄, 머리는 어질어질했지. 아무것도 모르는 호랑이는 여전히 쌩쌩 달리고 있었어. 아이고, 난 이제 죽었구나. 아니지,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고 했겠다. 소도둑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호랑이 등에서 뛰어내릴 기회를 살폈어. 그때 저마치 낮게 뻗어있는 나뭇가지 하나가 눈에 띄었지. 옳지, 저거다. 호랑아, 나는 이만 내리마. 소도둑은 펄쩍 뛰어내려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렸어. 그러고는 나무에 뚫린 구멍으로 쏙 들어갔단다. 호랑이는 순간 등이 가뿐해진 것을 느꼈어. 곶감님이 드디어 떨어졌다. 어휴, 살았네. 호랑이는 그래도 혹시나 곶감이 쫓아올까봐 한참을 더 달리고 나서야 멈춰섰단다. 호랑이가 벌렁벌렁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있는데 토끼가 총총 뛰어왔어. 아니, 저건 호랑이 아니야? 도망가야지. 그런데 슬쩍 보니 호랑이가 반은 넋이 빠져있더란 말이지. 토끼는 결국 참지 못하고 호랑이에게 가서 물었어. 저기 호랑이님, 무슨 일 있으세요? 말도 마라. 내가 간밤에 곶감에게 잡아먹힐 뻔했단다. 곶감? 호랑이를 잡아먹을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야? 토끼는 호랑이가 무서워하는 곶감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지. 곶감이 누구기에 그렇게 무서워하세요? 나도 보지 못했어. 밤새 내 등에 타고 있다가 새벽 무렵에야 저 아래에 떨어졌단다. 그럼 우리 가서 곶감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고 와요. 토끼는 호랑이가 가리킨 나무로 깡충깡충 뛰어가서 구멍 속을 들여다보았지. 구멍 속을 들여다본 토끼는 피식 하고 웃었단다. 에게, 이게 뭐야? 겨우 사람 때문에 그렇게 놀란 거야? 토끼는 토실토실한 엉덩이로 나무 구멍을 떡 막고 앉았지. 호랑이님, 제가 곶감 녀석을 잡아놓았어요. 호랑이는 바들바들 떨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 토끼야, 큰일 나. 어서 이쪽으로 와. 그러자 토끼가 어깨를 들썩이며 말했단다. 에이, 걱정 마시라니까요.
호랑이님이 겨우 이런 곶감놈을 무서워하시다니. 그 순간 토끼 꼬리가 찌릿하게 아파왔어. 그게 글쎄 소두둑이 토끼 꼬리를 쑥 잡아당긴 거야. 요놈의 엉덩이로 나무 구멍을 막고 있으면 호랑이가 못 들어오겠지. 이 곶감놈아, 놓지 못해. 토끼는 엉덩이를 빼내려고 안간힘을 썼단다. 하지만 그럴수록 소두둑은 더 세게 꼬리를 잡아당겼지. 그런데 갑자기 무지끈 소리가 나더니 토끼가 앞으로 대굴대굴 굴러떨어졌어. 그런데 어머나! 토끼의 길고 탐스럽던 꼬리가 뭉툭하게 잘려있지 뭐야. 으앙, 내 꼬리! 내 꼬리! 아이고, 곶감님이 토끼 꼬리를 잘라가셨구나. 토끼의 꼬리를 본 호랑이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산속으로 도망갔지. 짧아진 꼬리를 본 토끼는 눈이 새빨개지도록 엉엉 울었어. 토끼는 그때부터 빨간 눈에 꼬리가 짧아진 채로 살게 되었대. 어때? 호랑이보다 무서운 곶감 이야기 재미있지? 두 번째 이야기, 백일홍. 옛날 어느 바닷가에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었단다. 아침 해가 두둥실 떠오르면 사람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거야. 그리고 싱싱한 물고기를 가득 잡아서 저녁별이 반짝일 때 돌아오곤 했지. 그런데 어느 날 이 평화로운 마을에 커다란 걱정거리가 생겼어. 바닷속에 살고 있던 머리가 셋이나 달린 무서운 괴물이 나타난 거야. 예쁜 아가씨를 바치지 않으면 마을과 고기잡이 배들을 모두 부셔버릴 테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무서워서 벌벌 떨었지.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마을에서 제일 예쁘고 마음씨 고운 아가씨를 괴물에게 바치기로 했어. 그날이 내일로 다가오자 아가씨가 가여워서 모두들 눈물을 흘렸지. 그런데 그때 바다 저쪽에서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배가 다가오는 거야.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냐고? 아주 씩씩한 도련님이 타고 있었어. 도련님은 사람들이 모두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 이상해서 그 까닭을 물었지. 사람들의 얘기를 모두 들은 도련님은 아가씨가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 저렇게 착하고 고운 아가씨가 괴물에게 잡혀가야 하다니. 그래서 도련님은 나쁜 괴물을 물리치기로 마음먹었어. 제가 괴물과 싸워보겠습니다. 도련님의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 정말 용감하신 분이군요. 마을 사람들은 용감한 도련님이 나쁜 괴물을 꼭 물리칠 수 있도록 신령님께 간절히 빌고 또 빌었지. 목숨을 구하게 된 아가씨는 눈물이 방울방울 맺힌 눈으로 도련님을 바라보았어. 도련님, 정말 고맙습니다. 도련님이 무사히 돌아오실 때까지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어요. 꼭 기다려주세요. 100일 안에 돌아오겠어요. 내가 괴물과 싸워 이기면 지금처럼 하얀 돛을 달고 올 거예요. 만약 괴물을 이기지 못해 내가 죽는다면
붉은 돛이 달려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시 만날 것을 굳게 약속했지. 도련님이 떠나고 아가씨는 날마다 푸른 바다만 바라보고 서 있었어. 도련님, 꼭 하얀 돛을 달고 돌아오셔야 해요. 아가씨는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또 빌었지.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비가 올 때에도 바람이 불 때에도 아가씨는 그 자리에서 도련님을 기다렸어. 시간이 흘러 약속한 100일이 되었어. 마을 사람들이 모두 황금배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지. 우와, 황금배다! 황금배가 오고 있다! 사람들이 소리쳤어. 아, 제발 하얀 돛이 걸렸으면. 아가씨는 점점 다가오는 황금배의 돛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 그런데 어쩌면 좋을까? 글쎄, 돛대에는 붉은 돛이 달려있는 거야. 이럴 수가. 아가씨는 그만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어. 바닷가에 황금배가 닿았지? 그런데 배 안에서 환한 얼굴로 도련님이 뛰어나오는 거야. 아가씨, 제가 무사히 돌아왔어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 분명 붉은 돛이 달려있는데 도련님이 살아있다니 말이야. 아가씨가 붉은 돛을 보고 쓰러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돛대를 가리켰지. 도련님은 돛대를 바라보고 깜짝 놀랐어. 황금배에 달아놓았던 하얀 돛이 괴물이 흘린 피에 붉게 물들어 있었던 거야. 아가씨, 눈을 떠보세요. 제가 이렇게 살아 돌아왔어요. 하지만 아가씨는 다시 눈을 뜨지 못했단다. 도련님은 아가씨를 안고 오래오래 눈물을 흘렸지. 이듬해 따스한 봄이 돌아왔을 때 아가씨가 서 있던 언덕에서 싹이 하나 돋았어. 곱게 단장하고 서 있던 아가씨처럼 그 싹은 곱고 고운 꽃을 피웠지. 그 꽃은 비가 올 때나 햇빛이 비칠 때나 늘 변하지 않고 100일 동안 피어 있었대. 사람들은 가엾은 아가씨를 생각하면서 그 꽃을 백일홍이라고 불렀다는구나. 세 번째 이야기, 줄지 않는 벼가마. 이 세상에는 보기 좋은 것이 참 많단다. 형제가 오손도손 정답게 살아가는 모습도 매우 보기 좋지. 옛날 아버지를 일찍 열고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형제가 있었어. 형은 늘 동생에게 힘든 일은 시키지 않았어. 어머니, 무거운 나무찜은 제가 질게요. 동생도 언제나 형을 먼저 생각했어. 찰떡은 형이 잘 먹으니까 형에게 더 주세요. 어머니는 그런 두 아들을 참 자랑스러워했지. 형이 어머니에게 물었어. 어머니는 어떤 때에 가장 기쁘세요? 너희들이 정답게 지내는 걸 볼 때지. 이번에는 아우가 물어보았어. 어머니는 소원이 뭐예요?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지. 내가 죽은 뒤에도 너희 둘이 의좋게 살아가는 거란다. 어머니의 대답은 늘 똑같았어.
형제가 자라서 어느덧 어른이 되었어. 형은 결혼해서 아들과 딸을 낳았지. 그런데 아우가 참한 신부를 맞고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야. 이제 형제는 따로 살아야 했어. 형님이 식구도 많으니까 재산을 더 많이 가지셔야죠. 아니야, 너야말로 살림을 새로 차렸으니 돈이 더 들지. 형제는 서로 재산을 적게 가지겠다고 하루 종일 싸우는 거야. 그 다음 날도 싸웠어. 결국 형과 아우는 똑같이 재산을 나누었지. 봄이 되었어. 형은 논에 나가 부지런히 일했지. 올 농사를 잘 지어 동생을 도와줘야지. 아우도 열심히 땀 흘려 일했어. 농사를 잘 지어야 할 텐데 그래야 형님을 도와드릴 수 있지. 마침내 가을이 왔지. 형의 논에는 인정 많은 형을 닮은 허수아비가 세워졌어. 아우의 눈에도 마음씨 고운 아우를 닮은 허수아비가 들어섰지. 다행히 농사는 큰 풍년이 들었어. 아우는 싹싹싹싹 별을 뱄어. 형님네 농사가 더 잘 되었겠지. 아우는 건너편 논에서 일하는 형을 쳐다보았어. 그 얼굴이 가을 하늘처럼 맑았어. 형도 싹싹싹싹 별을 뱄지. 동생네 농사가 더 잘 됐을 거야. 형도 아우네 논을 건너다 보았어. 그 눈길이 봄볕처럼 따뜻했지. 털털털, 탈탈탈, 타작이 시작되었어. 아우는 형님네 타작을 도와주었어. 알곡을 가마니에 담아 마당에 쌓았지. 한 가마, 두 가마, 세 가마. 이야, 100가마다. 형님네 일을 드디어 마쳤어. 이번엔 아우네 타작을 형님이 도와주었어. 11가마, 12가마, 13가마. 이야, 100가마다. 세상에, 형과 동생이 똑같은 거야. 그날 밤 형은 곰곰이 생각했어. 동생은 나보다 돈이 더 필요할 거야. 새로 살림을 시작했으니까. 밤중에 형은 슬그머니 밖으로 나왔지. 그리고 벼가마를 어깨에 메고 동생네 마당으로 갔지. 한 가마, 두 가마, 10가마를 옮겼어. 이만하면 좀 보탬이 될 거야.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형은 기뻤어. 아우도 형과 같은 생각을 했지. 형님 댁은 가족도 많지 큰일도 좀 많아. 나보다 양식이 더 많이 들고 말고. 아우는 새벽달이 지기 전에 밖으로 나왔어. 벼가마를 등에 지고 형님 댁으로 날랐어. 8가마, 9가마, 10가마. 이제야 아우도 마음이 놓였지. 형은 날이 밝자마자 밖으로 나갔어. 마당에 쌓아놓은 벼가마를 세어보았지. 오, 이상하다. 어찌된 일인지 벼가마가 조금도 줄지 않은 거야. 아우도 잠을 깨자마자 마당에 나와 벼가마를 세어보았겠지. 이상하군. 아우는 고개를 갸웃거렸어. 100가마가 그대로 있었으니까. 그때 야트막한 담 너머로 형이 물었어. 너 왜 그러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님은 왜 그러세요? 나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도 형제는 고개를 갸웃거렸지. 그날도 형은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어. 오늘은 더 많이 옮겨야지. 형은 벼가마를 동생네 마당으로 몰래 옮겼지. 한 가마, 두 가마, 20가마다. 얼마 뒤 아우가 끙끙거리며 벼가마를 형님네 마당으로 몰래 옮겼어. 18, 19, 20가마다. 이 모습을 달과 별들만 가만히 내려보았지. 또 날이 밝았어. 형은 자기 마당의 벼가마를 보고 바로 동생네 마당의 벼가마를 살폈지. 참 이상하다. 아우도 자기 마당의 벼가마를 보고 곧장 형님네 마당의 벼가마를 살폈지. 어찌된 노릇일까? 형제는 또 그대로인 벼가마를 보며 속으로 깜짝 놀랐지 뭐야. 형은 한 꾀를 냈어. 오늘은 아예 새벽녘에 벼가마를 옮기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되나 지켜봐야지. 아주 이른 새벽에 밖에 나온 형은 벼가마를 어깨에 메고 동생네 집으로 향했어. 아우도 방법을 바꾸기로 했어. 새벽에 옮길까?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나 숨어서 봐야지. 새벽닭이 울자 아우도 벼가마를 등에 지고 형님네 집으로 향했어. 쿵! 벼가마를 어깨에 맨 채 앞만 보며 가던 형과 벼가마를 등에 진 채 땅만 보고 가던 아우가 골목에서 부딪혔어. 그 바람에 둘 다 벼가마를 떨어뜨리고 뒤로 벌렁 넘어졌지 뭐야. 아우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 아니 형님, 이제 보니 형님께서 제게 벼가마를 보태셨군요. 형도 활짝 웃으며 말했지. 동생이로구나. 너도 나랑 생각이 같았나 보구나. 아우가 얼른 달려가 형을 일으켰어. 형제는 그만 얼싸안았지. 두 형제의 마음처럼 날이 환하게 밝아오고 있었어. 네 번째 이야기, 견우와 직녀. 옛날 하늘나라에 임금님이 살고 있었대. 임금님에게는 곱디 고운 공주님이 있었지. 공주님의 이름은 직녀였단다. 직녀는 옷감을 짜는 재주가 아주 뛰어났어. 직녀가 짠 옷감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반짝반짝 은하수를 수놓은 것 같았어. 하늘나라 성 밖에는 견우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어. 잘생긴 얼굴과 성실한 품성으로 하늘나라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했지. 견우는 무엇보다 소를 돌보는 일에 뛰어났어. 견우가 돌보면 비실비실 힘이 없던 소도 힘이 펄펄, 비쩍비쩍 말라가던 소도 살이 토실토실 그랬단다. 어느 날 임금님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말했어. 우리 직녀도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었는데 좋은 신랑감이 어디 없겠는가? 임금님의 말에 신하들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기 시작했어. 그때 나이 지긋한 한 신하가 대답했어. 전하, 견우라는 청년이 있사옵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니 공주님의 짝으로 부족함이 없을 듯합니다. 그래,
지금 당장 견우라는 청년을 부르도록 하라. 부름을 받고 온 견우는 임금님께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지. 그런 견우가 임금님은 마음에 쏙 들었어. 견우는 늠름한 표정으로 직녀를 바라보았어. 직녀는 부끄러워 볼이 발글에 물들었지. 곧 성대한 혼인식이 시작되었어. 견우와 직녀 두 사람은 행복한 모습으로 두 손을 마주 잡았지. 꼭 잃었던 반쪽을 만난 것처럼 잘 어울려. 하늘나라 사람들 모두 둘을 축복해 주었대. 혼인을 한 두 사람은 매일매일이 두둥실 꿈만 같았어. 왜 우리가 진작 만나지 못했을까요, 견우님? 지금이라도 이렇게 함께 있으니 감사할 뿐이에요, 직녀님. 솔솔 부는 바람도 반짝반짝 별들도 두 사람의 행복을 축하해 주는 것 같았어. 그런데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느라 해야 할 일들을 까맣게 잊기 시작했어. 소를 돌보고 옷감을 짜는 것보다 함께 있는 시간이 훨씬 즐거웠거든. 하늘나라 사람들은 점점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어. 직녀가 짠 옷감이 없어서 헌옷만 입고 다니게 되었고, 견우가 소를 돌보지 않아서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거든. 그러던 어느 날 소들이 임금님이 아끼는 꽃밭을 망쳐놓은 거야. 이를 알게 된 임금님은 불같이 화를 냈지. 내가 아끼는 꽃밭을 망쳐놓은 것이 누구냐? 견우가 돌보던 소가 한 짓이라 하옵니다. 견우와 직녀공주님이 매일 놀기만 해서 백성들의 불만이 가득하다옵니다. 지금 당장 견우와 직녀를 끌고 오너라. 병사들에게 끌려온 견우와 직녀는 임금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 너희들이 일은 안 하고 매일 놀러만 다닌다는 것이 사실이냐? 견우와 직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여봐라, 견우는 은하수 동쪽 구만리 밖으로, 직녀는 은하수 서쪽 구만리 밖으로 내쫓도록 하라. 그리고 1년에 단 한 번, 7월 질석에만 만나는 것을 허락하겠노라. 견우와 직녀는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 은하수 동쪽 구만리 밖으로 쫓겨난 견우는 예전보다 더 열심히 소를 돌보았어. 푸석푸석 하던 소들은 자르르 용기가 흘렀어. 하지만 견우의 마음은 거칠거칠 메말라갔어. 직녀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야. 은하수 서쪽 구만리 밖으로 쫓겨난 직녀 역시 마찬가지였어. 직녀가 짠 옷감은 반짝반짝 빛이 났지만 직녀의 마음은 늘 깜깜했지. 견우가 곁에 없었기 때문이야. 견우와 직녀는 서로를 생각하며 7월 칠석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단다. 더디게 흘러 어느덧 7월 칠석이 되었어. 드디어 꿈에 그리던 견우와 직녀가 만나게 된 거야.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는 푸른 은하수가 가로막고 있었어. 은하수는 넓고 넓어 서로의 얼굴은커녕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지.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사람에게 말 한마디 할 수 없으니 얼마나 슬펐겠어.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주룩주룩 눈물만 흘렸단다.
견우와 직녀가 하늘에서 흘린 눈물은 비가 되어 내렸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빗물이 흘러넘쳐 홍수가 날 정도였단다. 논과 밭, 집들은 물에 잠기고 사람이고 동물이고 모두 떠내려갈 판이었어. 매년 7월 칠성마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동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지. 결국 동물들이 모두 모여 회의를 하기로 했어. 찍찍찍찍,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둥지가 다 부서졌어요. 참새가 억울한 표정으로 촐싹대며 말했어. 비가 오는 것도 문제지만 견우님과 직녀님이 너무 안 됐어요. 우리가 도와주면 어떨까요? 마음 착한 사슴이 큰눈을 또랑또랑 빛내며 말했어. 그래요. 우리가 견우님과 직녀님을 만나게 해주자고요. 깍깍. 결국 하늘을 날 수 있는 까마귀와 까치가 나서기로 했어. 어떻게 도와주었을까? 다음에 7월 칠석이 되었어. 까마귀와 까치는 친구들을 모두 불러 모았지. 어서 은하수에 다리를 놓자. 우리가 힘을 모으면 튼튼한 다리를 만들 수 있을 거야. 까마귀와 까치들은 모두 모여 은하수로 힘차게 날아올랐어. 파란 하늘을 까마귀와 까치들이 까맣게 뒤덮었지. 그래, 맞아. 까마귀와 까치가 은하수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다리를 놓아주기로 한 거야. 푸드득 푸드득, 파닥 파닥. 하늘로 올라간 까마귀와 까치는 서로 부리와 꽁지를 맞대어 은하수에 튼튼한 다리를 만들기 시작했어. 직녀님, 견우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어서 다리에 오르세요. 영차, 영차, 견우님, 저희를 밟고 어서 직녀님에게로 가세요. 견우와 직녀는 까마귀와 까치가 만들어준 다리를 조심조심 건너기 시작했어. 드디어 견우와 직녀가 다리 한가운데에서 만났어. 그토록 그리던 사람을 만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 견우님, 직녀님.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어. 까마귀와 까치는 기뻐하는 둘의 모습에 힘든 줄도 몰랐지.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견우와 직녀가 헤어질 때가 되었어. 두 사람은 내년을 기약하며 아쉽게 되돌아갔지. 하지만 이제 괜찮아. 해마다 까마귀와 까치가 다리를 만들어줄 테니까 말이야. 참, 7월 칠석이 지나면 까마귀와 까치의 머리털이 빠지는 것은 견우와 직녀가 머리를 밟고 지나가기 때문이래. 그리고 이제는 7월 칠석이 되어도 촉촉한 단비만 내린다지 아마. 친구들, 오늘도 엄마 품에 꼭 안겨서 행복한 꿈 꾸세요.